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디선가 인연이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없으니 쉽게 인연을 맺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인연을 맺는 것이 이토록 신중해야 할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학창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고 졸업해서도 친구들 따라 취업 준비를 했지만 대기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1년이 넘는 취준생 생활에 지쳤던 저는 그나마 가치 있는 중소기업에 빨리 취직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들어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온 날부터 사수를 자청해서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3살 많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알려주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회식 자리에서 흑기사를 자청해서 술도 대신 마셔주고 살짝 스킨십도 하는데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엔 사무실에서 몰래 사인도 보내고 동료들 몰래 손깍지를 끼는 소소한 행동들이 참 스릴 있더군요. 회사 사람들이 알아챌까 조마조마하면서도 밖에서 몰래 데이트하면서 뜨거운 연애를 지속했답니다. 정말 그땐 남편한테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작아서 큰 회사로 이직해야겠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어요.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고 나중에 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인맥 넓히는데도 큰 회사가 낫다고요. 사실 저는 지금 회사가 복지도 나쁘지 않고 전망이 밝은 분야라 계속 다닐수록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밀로 해야 하는 연애에 점점 지치기도 했고 미래 계획이 있는 남편이 야망 있어 보여서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 저한테 예고도 없이 회사를 관두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미리 말해줄 법도 한데 아침에 회사에 가보니 책상이 비어져 있었어요. 황당해서 전화를 해보니 이미 이직할 회사도 다니고 있다고 걱정 말라기에 안심을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거의 3개월을 그냥 놀더라고요. 데이트할 비용이 없다고 잘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길래 제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비용을 다 내가며 만나곤 했네요. 오빠, 이직할 회사 다 정해진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건데? 별거 아니야. 알 거 없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 왜 답답하게 말을 안 해줘?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알아야지. 아니, 마지막에 연봉 협상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인데 이렇게 장난치는 회사 뻔한 거 아니야? 그런 데 갔다가 고생만 해. 그 회사가 어디였는데? 나도 좀 알아보게. 됐어. 다 끝난 걸 왜 자꾸 들춰? 지금 더 괜찮은 회사랑 조율 중이니까 기다려. 오빠 못 믿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용돈도 가끔 찔러주고 반찬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 월급도 많지는 않아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남자 길을 펴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어요. 취직해서도 부모님께서 용돈을 따로 챙겨주셔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는 없이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돈 아끼지 않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남편 생일에 갖고 싶다던 운동화를 사주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월급으로 생활비 내면 빠듯할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공장을 하셔서 좀 도와주신다고 간단히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될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니 자기와 아주 잘 맞을 것 같다며 희죽대며 좋아하더라고요. 결혼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장인어른이라고 하니 결혼 생각이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편과의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생활하며 진지한 연애를 한 게 남편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종종 장인어른 사업은 잘 되시냐고 물어보길래 나랑 결혼 생각이 있으면 백수 사위는 절대 안 보실 분이니까 얼른 취직부터 하라고 닥달했죠. 드디어 남편이 새로운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더 규모가 작고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갔더라고요. 실망한 제 표정을 봤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내가 그 회사 상무랑 인연이 있어. 그래서 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가기로 한 거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남편이 이제 취직도 했으니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프로포즈나 제대로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려나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티나게 프로포즈 분위기의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로맨틱한 저녁을 먹으면서 꽃다발과 프로포즈 반지도 받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하자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먼저 제 부모님을 뵈러 간 날이었어요. 예비 사위가 온다고 엄마가 한상 부러지게 차려두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어른들에게 넉살 좋게 대해서 그런지 부모님이 남편의 호탕한 모습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와는 진지하게 사업 얘기도 하고 아버지 공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엔 시부모님 댁을 처음 찾아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식사는 따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다가만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요. 남편 온다고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던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한 분위기에서 밥 먹는 것보단 간단하게 뵙는 것도 좋다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 시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너희나 잘 살면 된다. 그래도 아들 효도는 받으셔야지. 나만 믿어 엄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믿음직하지. 그런데 새아기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며? 네, 그냥 공장을 작게 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듣기로는 작은 정도가 아니던데. 우리 아들도 사업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말 듣는 게 좀 껄끄럽긴 했지만 어른이 하는 말씀이라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와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마찰이 일어나긴 했죠. 남편과 서로 재산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막상 갖고 있는 돈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회사 생활을 한 거에 비해서 모은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상태였고요. 시댁은 우리 쪽이 더 여유가 있으니 반반 결혼으로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고민하다가 힘들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선 아직 젊으니 그럴 수 있다며 자신이 그냥 지불해줄 수도 있지만 사돈의 말처럼 반씩 부담하자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반반씩 내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을 채울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면 자꾸 바쁘다면서 약속을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사날은 다가오고 들어가서 살긴 해야 하니까 제가 비싼 가전과 가구 대부분을 채워 넣었어요. 관심도 없다가 내가 냉장고 배송되었다고 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는데 얄밉기도 했죠.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미래에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1년은 꿀 떨어지는 신혼답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시댁도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찾아가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고부 갈등이 없으니 결혼을 잘한 것 같단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회사에 다녀오면 매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칼퇴근을 하는 편인데 남편은 저보다 항상 늦게 오거나 야근하는 일이 잦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징징거릴 때마다 타일러도 보고 나도 힘들다고 짜증을 내보기도 했죠. 하루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런닝 차림에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뒷골이 쫙 당기면서 찌릿했죠. 회사가 무슨 장난이야? 무슨 회사를 2년을 못 채우고 간도. 내가 할 일도 아닌 걸 떠맡아서 맨날 야근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계속 다니냐? 그러다 나 병 생기면 네가 병수발 다 하고 네가 혼자 돈 벌어오고 다 책임질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차피 당신 일 안 하면 내가 생활비 다 대야 되는데 뭐가 달라? 야, 걱정 마. 훨씬 괜찮은 데로 바로 이직할 거야. 나 못 믿어? 점점 남편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저도 지쳐갔어요. 이번엔 또 얼마나 걸려서 새 직장을 찾을 건지, 몇 년 지나도 백수로 지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저녁에 와보면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는데요. 밥도 제가 차려놓고 간 것만 먹고요. 식탁에 꺼내놓지 않으면 찾아서 먹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안 하고 제가 차려놓은 그릇 그대로 식탁에 둬서 다 말라붙어 있고요. 과자만 사서 먹는 건지 쓰레기통엔 과자 봉지가 가득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출근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백수 남편 밥까지 차려놔야 한다니 믿어지시나요?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안 차려놓을 거니까 알아서 꺼내 먹던지 라면을 끓여 먹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아버렸죠. 그랬더니 이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들어가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화장품 다 쓰면 바로 백화점 가서 샀는데 이젠 인터넷 쇼핑으로 제일 저렴한 것만 검색해보고 그것마저도 쉽게 결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으면 어떡해? 생활비가 배로 늘었어.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냐? 걱정 마. 사업해서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준다. 도대체 번다는 그 돈을 언제 벌 건데? 사업은 언제 할 건데? 생활비 쪼들려 죽겠다고. 돈을 모아야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일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쪼아댈래? 너 아버님한테 용돈 많이 받잖아. 왜 돈 없는 척하고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믿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돈 진짜 없어. 화장품도 하나 제대로 못 산다고. 화장품 비싼 거 좀 사서 바르지 마.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되냐? 그렇게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퇴근하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시간만 늘어났죠. 양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다 털어놓아 버릴까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다행히도 몇 개월이 지나 취직을 하긴 했어요. 점점 회사를 낮춰가는 게 뻔히 보였지만 그래도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축하한다고 길을 살려줬죠. 이번에는 아주 첫날부터 불평,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전철에서 왕복 2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나요? 저는 전셋집 얻은 처음부터 회사까지 왕복 2시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무조건 6개월만 버티라고 타일러도 보고 관두지만 말라고 사정까지 해봤네요. 매일매일 퇴근하고 문 열면 남편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을 누가 알까요? 웃긴 건 두려웠던 일이 막상 벌어지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엔 1년도 못 채우고 직장을 관뒀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이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며칠을 지냈어요. 남편은 요즘은 생산직이 돈을 많이 준다며 힘들어도 1년만 일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금방 구해졌는지 바로 다음 날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저는 얼마나 견딜지 두고 보잔 마음뿐이었죠. 몇 개월 동안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금방 돈 모은다고 얼마나 기세등등 하던지요. 저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니까요.
힘든 일 하니까 보양식 위주로 더 잘 챙겨 먹이려고 하고 한약도 지어서 먹여가며 응원해줬네요. 그런데 많이 버는 만큼 남편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탁하려고 옷 정리하다 놀랄만한 금액의 식당 영수증이 나오는 건 예사였고요. 차를 바꾼다고 외제차를 보러 다니질 않나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 엄한데 쓰지 말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신경 끄라고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부터 슬슬 짜증을 내는 날이 늘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덜컹했답니다. 불행은 가장 평범한 하루에 불쑥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온 남편이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남편은 밤새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는 뽀얗게 화장하고 꿀빨로 가니까 좋냐? 아침부터 왜 시비야?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나도 그 회사 다녀봤는데 널널한 거 누가 몰라? 이 공장은 사장이 영 글렀어. 남자들만 힘든 일 시키고 힘들어 미치겠다. 회사가 커져서 할 일도 엄청 많이 늘었어. 널널하긴 뭐가 널널해. 그래, 너네 회사 커져서 좋겠다. 여자들이란. 여기서 여자들이란 말이 왜 또 나오는데? 공장 아줌마들도 맨날 수다나 떨고 커피나 마시고 일은 남자들이 다 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진짜. 또 간둔다고 하기만 해. 나 진짜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나 지금 때려치고 나오는 길인데 어쩔래? 아침부터 시비를 걸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관뒀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찌나 사람이 교활하게 느껴지던지요.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 그만뒀어? 그래. 사장 새끼가 역 같아서 내가 면전에다 침 뱉어주고 때려쳤다. 이래서 공장하는 새끼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 아빠도 공장 사장이야. 입 조심해.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뀐 걸 알아차렸는지 남편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는 욕짓거리를 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틀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도 마음이 심란했지만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집을 청소하다가 남편의 지난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공장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얼마 못 가 관둘 걸 예상하고 있어서 어디에 다니는지 신경도 안 썼거든요. 공장 이름이 낯익어서 대표 이름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아버지의 친한 지인분이셨어요.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공장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고 제 결혼식에도 오셨을 정도로 잘 아는 분이었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공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바로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영주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잘 지내지?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니? 아니요, 부모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근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관둔 최민우 사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후레 자식을 네가 어떻게 알아? 아주 상대 못할 놈이야. 젊은 놈이 인생을 어찌 그리 뻔뻔하게 사는지. 잠깐, 최민우 네 신랑이냐? 결혼식까지 갔는데 완전 딴판이라 못 알아봤구만. 이어지는 사장님 말에 저는 낯이 너무 뜨겁고 부끄러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매번 노닥거린다고 아줌마들이 욕하기 일쑤였다는데요. 심지어는 그 아줌마들한테 매일 치근덕거렸다고 해요. 어쩌다 새로운 아줌마가 들어오면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옆에서 붙어 있고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해서 잘라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줌마들이 단체로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접촉을 해서 불쾌하다며 항의를 했다네요.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 자기 장인이 더 큰 공장 한다면서 이딴 데 바로 때려친다고 나가버렸다는군요. 아저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가 그렇게 해달라니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너를 생각하면 당장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너 집에 데려가라고 말하고 싶다. 아주 글러먹은 놈이야. 지금 네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안 늦었으니 잘 생각해봐라.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남자답고 젠틀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내가 아는 남편이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취직 자리 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 아님 나랑 결혼해서 변한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가 낮고 쌀쌀맞은 목소리로 집에 당장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참에 여지껏 있었던 일들 다 털어놓고 해결할 작정으로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고 있고 남편이 소파에 대자로 누워 핸드폰을 보며 희죽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니 등을 휙 돌리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찾는 전화 한 통이 없니? 난 너처럼 매정한 애는 처음 본다. 직장 잃은 남편 위로는 못해줄 망정 바가지나 긁어대고. 너 여지껏 우리 아들 이렇게 대접했니?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아드님이 회사를 몇 번을 때려쳤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 동안 백수로 지낸 게 몇 년인지 아시냐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 다 내고 어머님 용돈도 안 끊기게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거 다 남편 월급이 아니라 제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을 드렸다고요. 아드님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건 저예요, 어머님. 어디서 시부모한테 말대답을 따박따박해? 남편이 일 구할 동안은 당연히 일하는 마누라가 생활비를 대는 거지. 그럼 너희 생활비를 부모가 대주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어려우면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서 유세는? 그리고 매달 용돈이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거 준다고 이 난리를 쳐? 이게 어디서? 시모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악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당한 적 없는 폭력을 당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너무 풀어줬지? 그러니까 이 요망한 게 시험이 무서운 걸 모르고 바락바락 대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길을 죽여? 앞으로 큰일 할 인물이 너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는 거야. 이 죽일란.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우리 아들 살릴란다. 더 충격적인 건 머리가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남편이었죠. 순간 이 남자와 이어진 모든 끈이 후두둑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생각해놓은 사업이 있다니까 너도 일 관두고 남편 도와서 같이 해. 너희 아버지한테도 돈도 좀 해달라고 하고. 사돈이 사업한다고 해서 덕 좀 볼까 했더니 지금껏 뭐 받아먹은 게 있어야지. 돈을 모아서 다 지 새끼한테만 쓰는 건지 원. 제가 왜 일을 관둬요? 저는 누구처럼 까딱하면 일 때려치는 짓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도움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 인간이 뭘 하든 저는 손가락 하나도 걸치기 싫으니까 어머니나 많이 도우세요. 오늘 저한테 한 일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산발이 된 머리를 추스리고 시모와 남편을 한 번씩 노려본 뒤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과 시모의 본 모습을 직접 맞닥뜨리고 나니 이런 꼴을 당한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 눈물이 하염없이 났죠. 그 후로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이 시댁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으니 남편과 살 때보다 편하게 느껴져 만족감까지 느껴졌네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턱하니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머리도 말끔하게 올리고 빳빳한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당당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디 선보러 나온 줄 알았네요. 식탁에 뭔가를 탁 하고 던져놓길래 봤더니 무슨 마케팅 대행사 대표라고 명함까지 팠더라고요. 나 사업 시작했다. 나한테 잘못했던 거 지금 싹싹 빌어. 그럼 용서해 줄게. 나중에 나 성공하면 기회 없다. 저는 뭔 소리를 하나 싶어 그저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알고 보니 시부모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업 자금을 내줬더라고요. 월세 비싼 곳에 사무실까지 내고 일도 아직 없으면서 직원까지 한 명 뽑아놨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이 하는 일에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얼마 못 가서 남편의 흥미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고객과 계약 따내기가 어렵다며 징징거리는 날이 늘어났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 얘기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철저한 무관심을 보여주었죠.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화를 많이 냈어요. 너는 남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관심이 이렇게 없냐? 내가 잘 돼야 너도 사모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며 살 거 아냐. 이러고도 우리가 부부야?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도와? 당신이 잘할 수 있다며. 열심히 해봐.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잊어버린 건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너는 남편 사업이 힘든데 같이 해서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사무실 좀 가서 들여다보고 좀 해라.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망하면 큰일 난다. 사는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줬으니 망할까봐 무척 애가 타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연락도 차단해버리니 아예 남편과 시모가 집에도 같이 오더군요. 시모는 전과 다르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전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까지 차려두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너 먹으라고 갈비찜 좀 해왔다. 푹푹 먹어. 일하는 게 힘든지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니? 오늘은 구수한 청국장 좀 끓여봤다. 너 이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 남편이 집까지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진정성 있게 보이기도 했어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여다볼까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 사무실을 처음 찾아가 봤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놔서 나름 전문적인 느낌도 들고 잘해보면 괜찮을 것 같았답니다. 제가 사실 회사에서 마케팅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남편 사업 분야에 대해 꽤 알고 있긴 했어요. 재정 상태부터 쭉 살펴보니 허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부분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대충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기에 결국 제가 나서서 하나씩 고쳐주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제가 손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답니다. 지켜보던 남편도 역시 회사에서 배운 게 많다며 치켜 세워주고 소식을 들은 시부모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비싼 소고기까지 결혼하고 처음 사주더라고요. 사업이 쑥쑥 커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아버지가 모임에서 아는 대표님들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해서 계약도 많이 따낼 수 있었어요. 적자였던 사업의 규모가 순식간에 커지기 시작했고 제가 할 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쉬지도 못하고 남편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고객 관리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 있는 날이 많았고 정작 모든 일은 제 몫이었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남편은 달라져만 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보지도 못한 명품 셔츠를 턱 걸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싼 시계를 사야 한다는 둥 외모 치장에 열중을 했죠. 저는 일에 치여서 옷을 챙겨 입을 정신도 없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숟가락 들 힘도 없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집에 오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에 한계가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해도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아침마다 뛰어나가기 바빴죠. 시모에게도 힘들어서 몸살 날 것 같다고 말해봤는데 이참에 회사 때려치고 남편 일이나 도우라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밑에서 뭐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하혈을 하고 있었고 생리통보다 심한 통증이 배와 등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혼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목소리를 짜내어 남편을 불렀어요. 이미 나가버렸는지 아무 기척도 없었답니다. 저는 방으로 기어나와서 엄마에게 간신히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엄마는 얼굴이 하얘져 쓰러져 있는 저를 산부인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임신 4주에 들어서 몸이었지만 이미 계류유산을 했다는 것이었죠. 일을 하느라 아기와 내 몸을 돌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 눈물만 흘렀어요. 흐려진 눈에 남편과의 일들을 말할 수 없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던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버린 엄마가 저와 함께 울고 계셨죠.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 때문에 아기가 가버린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엄마가 떠먹여주는 미역국을 받아 먹었죠. 아침에 엄마와 통화를 했던 남편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며칠 푹 쉬어.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너무 울지 말고. 근데 보통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나? 몸 좀 잘 보살피지. 에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아프다고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말이에요. 옆에 계신 엄마에게 민망해서 슬쩍 바라보니 기가 막히셨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매일같이 전화해서 오늘은 사업이 어땠냐고 물어보던 시모가 유산 후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도 제가 집에서 몸을 추스리는 동안 고객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기만 바빴어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일 도와주는 하녀로 취급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다시 한번 남편을 도와 잘 살아보려는 제 진심을 이용하고 저를 다시 밟아버린 시댁과 남편에게 모든 정이 떨어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몸이 회복된 후에도 남편 사무실엔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옆에 와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기로 한 저에겐 통하지 않았죠.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자 그제야 몸은 괜찮냐며 메시지를 매일 남기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간 지도 참 오래됐다. 그치? 당신 기분도 별론데 오늘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가자.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저를 거의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웠어요. 차를 둘러보니 시부모가 웃으며 앉아있는데 당했구나 싶어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뭐가 좋은지 호호하하 웃으며 말을 거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오늘 우리 신선한 공기도 마셔가며 푹 쉬다 가자 아가야. 내가 당신 옷부터 시작해서 바베큐 할 것까지 싹 준비해왔으니까 당신은 즐기기만 하면 돼. 알았지? 자, 들어가자. 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방에만 있으니까 남편이 저녁 차려놨다며 또 사람을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개걸스럽게 삼겹살을 먹는 얼굴들을 보기도 싫어서 깨작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빠 공장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오늘 부도 처리가 났어. 이제 어떡하니? 저는 눈앞이 깜깜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남편 옷을 잡아 끌었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대. 그동안 남편과 시모한테 휘둘리느라 정작 우리 부모님에겐 신경도 못 썼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여기 강원도야. 이미 터진 일을 뭐 어떡하라고. 지금 가나 내일 아침에 가나 뭐가 달라져. 너 먼저 내일 아침에 출발해 그럼.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서러움이 북받쳐서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죠. 시부는 큰 헛기침을 하며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만 울고 자자. 나랑 저쪽으로 가서 심호흡하면서 진정하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시모 손에 이끌려서 펜션 뒷마당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세게 밀쳐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버렸어요. 몸이 멈춘 뒤에 너무 놀라서 심으로 올려다보니 표독스러운 눈빛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제야 사업 시작해서 기 좀 펴고 있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게 하려고? 도움 좀 받을랬더니 그새를 못 참고 홀랑 망해버려? 재수 없어서야 아주.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껏 제가 어떻게 했는데? 나이 드셨으면 마음 좀 곱게 쓰세요. 네가 뭘 했는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애까지 잃어버린 게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너는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아들이 좋다니까 참고 넘어간 거지. 우리 아들 인생 막지 말고 당장 떨어져. 저도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들하고 다시는 엮일 마음 없어요. 그 못돼 처먹고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 끼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핸드폰만 챙겨서 펜션을 나와버렸죠. 택시가 올 때까지 어두운 산길을 휘청거리며 걸어가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만났을 때 몸에서 언뜻 여자 향수 냄새까지 풍기길래 사업한다고 바쁘게 나다닐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다시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보내줘 버렸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공장의 채무 문제를 비롯한 수습을 도맡아 하고 시댁과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다시 기운 차리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시고 저도 가장에서 진급해서 다시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의 생활을 확 바꿀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밤늦게 길에서 뺑소니 당한 것 같은 할아버지를 구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데 생명의 은인이라며 살해를 하고 싶다고 계속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네요. 아버지는 그럴 일은 아니라며 계속 거절을 하셔서 집까지 찾아왔던 거였죠. 신기하게도 두 집안은 매년마다 자주 만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사고를 당했던 분도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아버지와 자주 만나서 산행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 4살 많았던 아드님과 저도 반말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이 생겨나게 되었죠. 전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었는데 다정하고 책임감이 남다른 그의 모습에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현 남친의 고백을 받았을 땐 망설이기도 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로 했죠.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잘 아는 종합병원 1층에 카페가 계약이 끝났는데 우리 가족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도움을 주고 싶은 건 알 수 있었지만 너무 과분해서 거절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버님도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하다며 물러서지 않으셨답니다. 결국엔 아버지가 카페를 하기엔 너무 연로하셔서 제가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현재의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사고 당하시기 전까지 병원장으로 일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카페의 규모와 수익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관두고 이쪽으로 전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동료들과도 섭섭하게 작별했는데 그때 전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실 흠이 될까 싶어 이혼했단 얘기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 퇴사하면서 다 털어놨었거든요. 인사과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가 마지막에 말해주더라고요. 진짜 오래된 일이긴 한데 네 전 남편 사실 쫓겨난 거야. 그때 당시에 너랑 사귀고 있는 건 몰랐는데 다른 여직원한테 성추행한 걸 걸려서 인사과에서 경고했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 쫓겨난 거나 다름없지 뭐. 너랑 결혼했을 때 내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이제는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좀 더 일찍 놔버리지 못한 후회만 있을 뿐이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카페 일을 새롭게 시작하니 정말 재미있어서 매일을 신나게 일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친구도 쉬엄쉬엄하고 자기랑 좀 놀아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주로 안쪽에서 관리 업무를 했기에 홀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알바생이 못 나오게 되어 제가 홀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생겼답니다. 운명의 순간은 꼭 그럴 때 찾아오나 봐요.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어디선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세상에 시모와 전 남편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시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더니 남편 버리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홀서빙이나 하고 있니?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갑자기 시모가 제 어깨를 꽉 움켜잡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너 우리 아들 얼굴 봤어 못 봤어? 너랑 헤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귀한 아들이 암에 걸렸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너 당장 내 돈 물어내.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시모가 악을 쓰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병원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것 같았죠. 시모가 또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더군요. 그래서 냉큼 시모의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겨친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나를 잡으려고 악을 썼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설거지하는 양동이에 얼음을 잔뜩 담아와서 시모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시모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벌떡 일어나서 몸을 파르르 떠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이 정신나간 할망구가 남 탓하는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내가 아직도 당신 며느리로 보여요? 당신 아들 암 걸린 게 왜 내 탓이에요? 우리 집 망했다고 이때다 싶어 쫓아낼 땐 언제고 누구한테 돈을 물어내래. 이혼 전에 당신 아들이 바람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다시 소송 한번 걸어볼까? 제 말을 듣고는 눈에 띄게 야위고 거무칙칙하던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 뒤에서 불쑥 한 남자가 나오더니 저에게 걸어왔어요. 저를 보러 온 제 남자친구였죠. 이미 상황을 다 본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제 옆에 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통화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보니 병원비도 꽤 밀리셨던데 오늘까지 완납 못하시면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병원 이용하는 환자한테 나가라 말아야? 정신병자 아니야? 현 남친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걸 보던 전 남편의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뭐야? 당신 남자 생겼어? 나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이야. 너야말로 정신병자야? 그러는 지는 여자들한테 틈만 나면 치근덕거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들 쫓아낼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저분들하고 말씀하세요. 사실 현 남친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아버지가 병원장이었기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차기 병원장으로 낙점된 상태였거든요. 진료 끝나고 비는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제 얼굴을 보러 카페에 오곤 했기에 큰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왔던 거였어요. 시모와 전 남편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경비원들과 업무과 직원들이 서 있더라고요. 당황한 시모는 현 남친 앞으로 가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답니다.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면 어떡하나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저를 향해 연신 손을 비비는 시모를 뒤로하고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원무과 직원들이 시모와 전 남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자 시모는 울먹이고 전 남편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직원이 일어나라고 끌어올리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없는 모양인데 저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전 남편은 결국 퇴원당한 것 같았고 이후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병원 카페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 남자친구와 곧 결혼하기로 해서 준비하느라 더욱 바빠질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제 인생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신만의 행복을 용감하게 찾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과 손녀랑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근래에 이혼을 했어요. 앞으로 평생 남을 이 상처를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사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는 사별해서 남편을 잃었지만 영혼을 약속한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갈라져야 했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고 더 지옥 같을지 감히 가늠할 수가 없네요. 부디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마땅한 조언들 한마디씩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출발하는 우리 아들이 청취자분들의 조언을 새겨 듣고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마음속에 남은 쓰레기를 얼른 던져버리길 바랄 뿐이네요. 너무나도 어여뻤던 저의 며느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대학교 때 만나서 만남을 쭉 이어왔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모난 곳 없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둘이서 꽤 오래 만났기에 저는 며느리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워낙 며느리를 자랑하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아들 따라서 몇 번씩 저희 집 앞을 왔을 때 저랑 마주쳤었거든요. 처음 마주쳤을 땐 너무 희고 고운 처자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길래 어디 교회에서 홍보 오러 온 전도사 아가씨쯤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반기는 얼굴이 아주 환하고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뒤늦게 나타나서 며느리를 소개해주는 덕에 아들과 만나고 있는 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와의 첫 대면이었죠. 며느리 인상은 막 화려한 편은 아니었어요. 굳이 이미지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어디 기독교 처자로 착각했을 만큼 전도사나 수녀 인상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선이 곱고 전체적으로 청순한 분위기였어요. 다 늙은 제가 봐도 예쁘장하니 눈길이 가는데 아들 눈에는 얼마나 좋아 죽을 만큼이겠습니까? 아들은 제게 며느리의 존재를 한번 들킨 이후론 더 과감하게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저는 애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고 애써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저를 불편해할 것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반대로 제가 며느리의 존재가 불편했기 때문도 있었죠. 그렇다고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이잖아요. 제가 조금 불편하고 마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란 것이 참 신기해요. 낯선 사람이라도 얼굴 자주 보이고 마주보며 웃는 날이 늘어가면 정이 든다고 며느리와 알고 지낸 지 한 해 두 해가 넘어가자 더 이상 제가 자리를 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여서 보내려고 잔소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관계는 5년이 지난 어느덧 당연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하게 저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이름을 부르게 되었죠. 게다가 한두 해 지났을 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챙겼던 걸 그 이후에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해 며느리만 집으로 불렀던 적도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애들 식만 안 올렸지 이미 한 식구나 다름없었어요. 애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순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일을 하느라 바빠서 자꾸 결혼을 미뤘던 거지 사실 언제 해도 상관없는 상태였어요. 결혼 자금은 당연히 각자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결혼 허락은 더더욱 필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더 마음 놓고 날짜 잡는 것에 그리 큰 신경을 안 두더라고요.
저도 애들 뜻 존중해서 나중에 여유 생길 때 결혼하면 되지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식 언제 올렸냐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와버렸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결혼식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저까지 덩달아 바빠져서 그 시기에는 한참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애들이 언제 결혼하든 그건 애들 마음이니 상관없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애들이 얼른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미래를 가꿔가길 바랬나 봐요. 법률상 가족이 되니까 몰랐던 불안감까지 다 해소되어 버리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준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제일 안심한 일이기도 했고요. 우리 며느리는 다시 말하지만 행동거지가 참 참했고 주위 사람들도 1등 며느리감이라 칭찬했을 만큼 야무진 사람이거든요. 공부 잘하지, 일 잘하지, 예의 바르지, 또 자기 관리 아주 투철하지. 우리 아들 또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자식인데 우리 아들 다음으로 자랑스러운 자식이 또 있다면 그게 바로 며느리가 아닌가 생각했을 만큼 저 그때 며느리에게 아주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허물뿐만이 진정한 부부가 둘은 결혼하고서 저와 합가하기를 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둘이 분가하길 원했거든요. 젊은 애들이 가정을 꾸렸으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방해만 될 거 아닙니까? 또 저는 과거에 시모의 존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며느리에게 그런 작은 부담도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합가는 절대 염두도 안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동시에 찾아와선 저더러 같이 이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집을 구했다면서 말이죠. 됐다니까 그러네. 괜히 예쁜 신혼 분위기 우중충하게 죽일 일 있나. 나 혼자 남을 거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면 걱정 마. 내가 한두 살 애도 아니고 혼자서도 어련히 잘하지. 어머님 혼자서 잘하시는 거 알죠? 그럼 이런 이유는 어떠세요? 제가 집안일을 아직 못 배워서 서툴거든요. 어머님께서 한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집안일까지 감당 안 되면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결국 합가를 허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란 사실을 망각했던 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추후 집안일 신경 쓰느라 몸 관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깜빡해버렸어요. 생각보니까 애들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상관없이 밥조차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더라고요. 곰곰이 고민해보니 분가하면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며 서로 마이너스 영향만 받을 바엔 합가하는 쪽이 훨씬 긍정적 영향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애들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민폐가 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면서 어쩌면 잘된 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여자고 남자고 다 일하니까 집안일에 능통하지 못한 거 당연하잖아요. 저 같은 옛날 여자들이야 집안일에 도가 텄죠. 주부 구단이란 말은 저 때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가 건강하게 순산을 하려면 제가 이리저리 챙길 것이 많을 것 같았어요. 사돈댁은 지방이라 너무 멀어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버겁거든요. 딸을 둔 엄마 입장에서 임신한 딸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저라도 대신 며느리 챙기면서 사부인 마음 놓게 해야죠. 며느리는 일 인계할 사람 구해지고 난 후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곤 저랑 둘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늘 산모에게 좋은 음식이나 약, 운동 등을 강구하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없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도 갈등 한 번이 없었어요. 마음 잘 맞는 며느리를 만나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알았네요. 그렇게 며느리 출산 때까지 최대한 안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고, 그 끝내 우리 가족 품으로 예쁜 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처음 만난 그날은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된 이후 두 번째로 큰 행복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예쁜 손녀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화목하게 살자고 그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는 잠깐만 쉬고서 바로 복직을 하여 일에 매진했어요. 워낙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도 업무 연락을 놓지 않던 애였습니다. 제 바람으론 며느리가 한 1년은 푹 쉬고 복직을 했으면 싶었지만 며느리가 워낙 본인의 경력과 자격에 진심인 사람이니 제가 말릴 수는 없었네요. 실제 며느리는 다음 해에 바로 승급을 했습니다. 승급을 하면 당연히 월급도 껑충 뛰어오르잖아요. 며느리의 성장은 집안의 경사나 마찬가지이니 저랑 아들도 며느리의 고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 파티를 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떠벌려놔서 그런지 며느리는 그게 다 저랑 아들 덕이라면서 비싼 명품 선물을 준비해놨더라고요. 어머나, 내 분수에 뭐 이런 걸 봤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다 네가 잘해서 승진한 건데 괜한 돈을 썼네. 이런 거 돈 100만 원 하지 않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완벽한 아내, 며느리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해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완전 신 같은 존재예요. 남편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참 너무 고맙다. 내 노력한다고 하는데 안 사돈 만큼은 아닐 테니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 아무리 그래도 부모랑 떨어져서 남의 부모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잖아. 항상 신경 쓰였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체증이 확 내려간다. 저 엄마한테도 엄청 자랑했어요. 어머님이 엄마 같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인사 오겠다고 하던데요. 전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 제 어머님으로요. 알겠죠? 어쩜 말을 이렇게나 예쁘게 하는 건지 제가 며느리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선물을 한 걸로 모자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방을 찾아와 따로 용돈까지 줬어요. 그 봉투에도 꽤 큰 액수가 들어있었는데 저 깜짝 놀라서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라고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꿋꿋하게 쥐어주면서 손녀 봐주는 것이 고마워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리고 싶어도 역시나 며느리 고집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안 받으면 제가 받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하길래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주는 돈을 받기는 하되 따로 모아놨어요. 정말 필요할 때 쓰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며느리한테 급한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갈수록 더 애틋하고 감사한 며느리의 마음에 화답하고 싶었던 저는 그 마음을 몸으로 때웠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끼니 건강하게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식단에 특히 신경 썼고 집안일은 내 선에서 처리했고 예쁘게 낳아준 손녀까지도 애들 성가시지 않게 잘 돌봤죠. 남들이 봤을 때 가사 도우미냐 베이비시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저로 인해 편하게 일 보고 다닐 수 있으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인지 우리 식구는 다 잘 지냈어요. 갈등은 당연히 없었고 가족으로서 적당히 어울리고 서운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뒀었죠.
정말 다 좋은데 당연히 약간의 아쉬움도 존재했어요. 그건 며느리가 승급하고 나서 회식 많아지고 갈수록 일도 많아지고 퇴근도 늦어졌다는 건데요.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니 당연히 바쁜 거잖아요. 이건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저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는 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대로만 쭉 지냈다면 저만의 아쉬움도 그러려니 하고 묻혔을 것을 하필 그 시기에 모든 게 들춰지고 말 계기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 발단은 승승장구하던 며느리와는 반대로 우리 아들은 회사가 부도나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당 해고였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해고를 당하고 한 일주일은 알아 누워 있었어요. 딸을 볼 낯도 없어서 밥상머리 앞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찾아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새벽에 화장실 가는 길에 베란다에서 기척이 들려서 내다봤는데요. 아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딸이 태어나고 난 후로는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들인데 아무래도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쉽게 일어설 수가 없나 봅니다. 아들만의 시간을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저는 그 모습을 모른 채 하고 돌아섰네요. 저도 그날 밤은 유독 마음이 편치 않아 뜬 눈으로 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더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거였어요. 더 딸과의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거였고요. 허구한 날 방구석에만 있을 거야? 오랜만에 집에 주야장천 있는 건데 이때라도 네 딸이랑 놀아주고 그래라. 애가 아빠 얼굴도 까먹겠네. 일부러 아들을 더 타박하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방에서 기어나와 자기 딸을 한번 안아보곤 했어요. 우리 손녀가 참 장한 것이 울지를 않는다는 건데요. 누굴 닮아서 그런가 웃음이 많아요. 자기 아빠를 보고도 잘만 웃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딸을 보고 눈물을 못 참고 터뜨리는 걸 보고서 저는 자리를 비켜버렸습니다. 그리곤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고 외출을 하더라고요. 딸과 인사 한번 하더니 저한테 아르바이트 다녀온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른 직장 알아보려고.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도 취업 뛰는데 정도면 아직 젊잖아. 아들이 딸이랑 시간을 보내더니 용기를 얻었나 보더라고요. 자식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아들은 끝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한층 성장한 어른 같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이 배달 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못마땅했나 봐요. 어느 날 방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처음으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감히 끼어들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대화 내용이 바깥까지 들려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의도 구간 도는 거면 나 회사 다니는 동네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당신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당신은 와이프가 회사에서 창피당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안 해? 너네 회사 주소로 된 배달은 안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은 결혼식 때 한 번 봤는데 뭘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야? 우리 회사 사람들이 눈썰미 얼마나 좋은데 우리 청첩장 돌렸을 때 당신 얼굴 팔렸거든? 우리 집이 배달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뜬금없이 나서서 고생하냐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사이좋던 애들이 이렇게까지 싸우는 일이 와버렸는지. 부부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입장이 못 되었던 저는 그저 손녀만 안고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속으로 애들끼리 지혜롭게 관계를 잘 풀어나가길 빌 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갈수록 안타까운 건 우리 손녀였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높은 직급이라 바쁘고 아빠라는 사람은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 뛰느라 바쁘니 우리 손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모 품에 안겨보질 못하는 겁니다. 한참 중요할 시기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 저도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손녀가 저를 좋아해서 울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멀리 생각해보면 이게 다행인 줄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때부터 저희 가족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기운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손녀는 9시가 되면 꼬박 잠을 잘 잤는데요. 그날은 다소 늦게 잤습니다. 거의 11시 다 돼서 잠이 든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집안 정리를 좀 늦게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1시쯤이었나? 누가 도어록을 자꾸 틀리게 눌리는 겁니다. 자꾸 신호음이 울려서 혹시 손녀가 깰까봐 황급히 인터폰 확인했어요.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잠옷바람 그대로 나갔어요. 근데 막상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닌 술에 떡이 된 며느리를 업고 있는 웬 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번호를 불러주는 대로 총각이 누르고 있었는데 틀리게 부르니까 총각도 계속 틀리게 누르고 있었나 봅니다. 낯선 사람 등장에 제가 당황해서 주춤거리니 총각도 저를 보고 주춤거렸어요. 그러다가 총각이 곧 제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우리 며느리 동창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이 어디냐고 묻대요. 그제야 저도 당황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얼른 안으로 안내했죠. 고마워서 물 한 잔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동창 총각은 괜찮다고 불이 나게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새 기절한 듯 잠이 든 상태여서 옷을 갈아입히지도 못했네요. 그날은 며느리를 보면서 기분이 좀 찝찝했습니다. 그전에도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 쓰러지듯 잠을 잔 적은 많았어요. 그게 당연히 회식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동창한테 업혀온 거라서 많이 의아했어요. 그럼 매일 일하느라 늦는 것도 아니고 회식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기분 좀 별로더라고요. 자식이 없는 여자도 아닌데 퇴근 일찍 하면 딸이랑 시간 보내러 집에 좀 올 것이지 겨우 생긴 시간마저 동창이랑 술 약속으로 보내버리다니. 제 입장에선 좀 많이 서운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며느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얼굴 정리도 안 하고 나와서는 물을 마시더라고요. 거실에서 제가 손녀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저 자기 배만 문지르면서 국 하나만 끓여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부탁하더군요. 무슨 술을 그렇게 먹었니? 듣자 하니 동창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한 것 같던데.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났던 거야? 그럼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집에 오지 그랬어. 아, 어머님 들으셨구나. 일이 일찍 끝났다기보단 동창이 저희 회사랑 계약한 하청업체 직원으로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따로 만났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할 겸요. 그러니? 일 얘기했다면 뭐라고 못하겠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엄마인데 술이 떡이 돼서 외간 남자한테 업혀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 엄마가 조신하지 못하게. 어머, 제가 그랬나요? 죄송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애처럼 굴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전혀 기억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제가 뭐라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조심하고 술 좀 조절해서 마시라고만 한 뒤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먹는 거 아니라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날 며느리의 아슬아슬했던 실수가 가정 불화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진작 알지 못해서 화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서 며칠 후의 일이었어요. 며느리 전화로 며느리 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술에 떡이 돼서 집에 왔고 늘 그랬던 것처럼 기절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전화를 대신 받아서 며느리 차 키를 들고 손녀까지 업고서 내려갔죠. 며느리 차에 올라타 라이트를 끈 뒤 바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서 자꾸 메신저 알림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무시하고 내리기엔 계속해서 울리는 것이 끈질기게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대체 뭔가 싶어서 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조수석 바닥에서 웬 휴대폰이 엎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그건 당연히 집에 퍼질러져 있는 며느리 휴대폰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배달가 있는 우리 아들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이 휴대폰의 주인은 며느리 지인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려봤습니다. 그때 메신저가 한 번 더 날라왔는데요. 배경 화면이 번쩍하고 빛나더라고요. 그 순간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큼지막한 사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혹시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나 여자 인물을 들여다봤지만 분명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당장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없어서 열어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동안 몰랐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발견한 그 휴대폰은 며느리의 것이 맞았고 며느리의 숨겨진 다른 휴대폰인 듯 했습니다. 휴대폰에 담긴 정보 안에서는 평소 수녀 같기만 하던 참한 며느리의 이미지가 아닌 180도 반대되는 낯선 여자의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우리에게 숨겨왔던 불륜의 취향, 불륜의 현장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에는 무슨 차장님, 부장님, 후배님 등등 직위 이름으로 채팅창이 나뉘어 있었어요. 왜 이런 불륜 가득한 휴대폰에 며느리 회사 사람들이 담겨있나 싶어서 눌러봤거든요. 불편해서 칭얼거리는 손녀까지 살살 달래가며 그 자리에서 다 읽어봤는데요. 저 정말 정신 나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나서 승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며느리는 개인 업무 능력으로 승진을 한 것이 아니라 부장님, 차장님 등등 직위 높은 사람들에게 몸을 쓰면서 개인적인 핵심을 산 거였어요. 그걸로 모자라 며느리는 자기보다 후배인 직원들과도 아주 바쁘게 바람을 폈는데 젊은 남자들과는 한 자리 얻기 위해서라기보단 그냥 애인으로 지냈더군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나이 많은 남자를 통해 자기 미래를 보장받으려 했던 거고 어린 남자를 통해선 대접받고 싶은 욕구를 채운 거였어요. 아마 가정에 대한 욕심이나 심리적인 안정감도 놓치지 않고 싶어서 결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며느리에게 어떤 마음이 우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며느리와 결혼을 했다면 결국 끝은 파국이 될 거라는 게 중요한 중점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믿고 지냈던 수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단 한순간도 며느리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마음이 없습니다. 딸이 아니지만 딸처럼 아꼈고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도 다 진심이었거든요. 제 아들이 며느리를 속상하게 안 했으면 좋겠기에 아들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어준 적도 덜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같은 며느리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 단언했어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비유하며 이웃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불륜이라뇨. 그 착한 아이가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뇨. 한 놈도 아니고 제 눈으로 확인한 놈들만 해도 무려 5놈이나 됩니다. 며느리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한 번에 발견된 놈이 5명이나 될 때 다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 아들은 지금 제 새끼랑 마누라한테 부끄러운 남편, 아빠 안 되려고 밤낮으로 뛰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남편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면 적어도 한눈 파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가족 얼굴에 똥칠을 한답니까? 불쌍한 내 아들. 마누라가 밖에서 한눈 팔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몸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눈물이 나다 못해 화가 났던 저는 일단 이 불순한 휴대폰을 숨겨서 집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술에 찌들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 베개를 들고 얼굴을 한 대 내리쳤어요. 이 천벌 받을 것. 내 손녀 절대 너한테 안 보낸다.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니년 다 망가지는 꼴 꼭 만들 거야. 감히 우리 아들이랑 우리 손녀 얼굴에 먹칠한 거 가만 안 둘 거다. 그대로 며느리한테 베개 던져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질렀던 행동이죠. 예상대로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상한 척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며느리의 식사를 챙겨줬어요. 일단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티를 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아들이 이 사실 알고 상처받아서 나쁜 선택이라도 할까봐 이걸 밝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결정한 것이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는 게 좋겠다는 거였는데요. 저 여태 며느리가 줬던 용돈 안 쓰고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며느리를 위해서 나중에 쓰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고 제법 유능한 사람으로 구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물 제출했어요. 무려 5명이나 되는 며느리의 상간남 존재에 변호사도 놀라더라고요. 변호사 말이 사실 이 정도면 굳이 몰래 소송하지 않더라도 며느리가 맞고소할 수 없다고 확언하는 겁니다. 전문가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용기 내어 아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 선택에 맡길 거야. 그런데 아들, 네가 딸 생각한다고 이혼을 보류하는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건 맞지만 사실 그런 엄마는 필요 없는 데다가 걘 한 번도 우리 손녀한테 엄마 노릇을 해준 적이 없어. 아들이 제 조언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며느리 불륜 사실에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말이죠. 다행히도 제가 부탁하고 사정하는 탓에 아들이 며느리한테 불륜 사실을 아는 체는 안 했어요. 그저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못 보거나 말 섞는 걸 자제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이혼 고민이 늘어갈수록 아들의 차가운 반응도 늘어가니 그에 따른 며느리의 불만 또한 같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는 며느리가 출근 전 제 곁에 와서 아들 흉을 보며 툴툴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취업이 잘 안 돼서 더 까칠해진 것 같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해도 하여간 말을 안 들어요. 대체 누구 고집을 닮은 건지. 어머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 좀 해주세요. 오토바이 그거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고. 됐다. 취업이 안 되면 예민해질 수도 있지. 가족이라도 이해해줘야지. 안 그럼 어디 마음 기댈 곳 있겠어? 가족이라면 그런 의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저도 모르게 그날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퉁명스러운 말씨와 대답이 나가버렸어요. 며느리는 한결같았는데 제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냥 며느리 실체를 알아버리니까 감히 가족 내다 버린 년 입에서 우리 아들 욕이 나오는 게 듣기 싫더라고요. 며느리도 제 기분이 안 좋은 게 느껴졌는지 당황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제 눈치를 보더니 그 순간만큼은 더 순한 양처럼 행동하다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적어도 아들이 한 달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아들이 며느리의 실체가 담긴 폰을 들고 제 방으로 오더니 직접 소송장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아들에게 줬거든요. 며느리를 용서해 줄 거면 네 손으로 직접 증거물 없애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도무지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눈 감아줄 수가 없었나 봐요. 저는 아들의 결정에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안아서 장난감 물고 있는 손녀를 안으며 제대로 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곤 바로 아들한테서 며느리 폰을 받아서 며느리 폰에 저장된 불륜남들에게 다 연락을 돌렸습니다. 후배 직원 1명 말고는 나머지 4명은 유부남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쉬웠어요. 그들에게 가정이랑 직장에다 불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당장 며느리를 손절하겠다면서 벌벌 떨대요. 가정 깨지는 게 무서우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며느리나 상간남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어쨌든 저는 상간남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랑 그 후배 직원 둘만 싸잡아서 불륜 커플로 사내에 소문을 퍼뜨려 주라고 내가 보내주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가정이랑 자신들의 직위는 지키고 싶었던 4명의 상간남들이 손수 며느리와 그 후배 직원을 묶어 회사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고위 직급이라 그런가 행동 빠르고 지시가 빨라서 회사에 소문 퍼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며느리가 출근한 아침에 연락했는데 그 몇 시간 만에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퍼지자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없었는지 며느리가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대낮에 집에 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왔어요. 저 좀 쉴 테니까 저녁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왔다는 우스운 핑계를 대는 며느리 앞을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곤 아들이 며느리 얼굴에다 소송장을 집어던졌죠. 아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고 다녔네. 언제까지 뻔뻔할 생각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왜 얼굴에 던지고 그래? 이게 뭔데 그래? 며느리는 얼굴에 얻어맞은 소송장을 주워들더니 그걸 읽으면서 점차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혼 사유는 네가 제일 잘할 텐데. 이미 회사에 소문쫙 퍼졌잖아. 변명할 여지가 없을걸? 오늘은 한 놈이랑만 퍼졌겠지만 다음 주는 2번째 놈도 터질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3번째를 터뜨릴 거고 그 다다음 주는 4번째를 터뜨릴 거지. 끝이 아니더라. 5번째까지 네가 오래오래 쓰레기로 기억되게 질질 끌면서 터뜨릴 거야. 이제 상황 파악되니? 아들의 도발에 며느리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었나 봐요. 자기의 실체가 들통나자 더 이상 발뺌 안 하곤 아들 앞에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갑자기 사죄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나 빨리 승진해서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 식구 부자 되면 이 사람들 다 청산하려고 했어. 당신한테만 정착하려고 했다고. 어머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돈 많이 드렸잖아요. 제 돈 받아먹고 모른 체 하시는 거 아니죠? 뭐라고? 내가 너처럼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사람인 줄 아니? 나는 적어도 돈 때문에 걸레짝처럼 몸 굴릴 생각은 안 해. 어디서 몰상식한 소리라고 있어?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당최 며느리는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마음이 조급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이더라고요.
자기 자식보다 자기 앞날을 더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직 엄마 소리도 못하는 아기를 가리키면서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저 조그만 게 알면 뭘 한다고요. 먹고 울고 똥만 싸는데 솔직히 아직까진 짐승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쟤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이렇게 급하게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요. 너무 황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6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정도면 급하게 결혼한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임신 안 했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다고요. 게다가 어떻게 자기 자식더러 짐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며느리가 더 짐승 같아 보여서 결국 못 참고 며느리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망언에 아들은 저랑은 다른 뭔가를 깨달았나 봅니다. 갑자기 며느리 멱살을 잡더니 충격받은 얼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곤 아들이 내뱉는 말에 저도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애 아니었으면 결혼 급하게 안 했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설마 혜율이 우리 딸 아니야? 아들이 콕 집어 얘기를 하자 며느리 표정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곤 당황한 며느리가 뭔 개소리냐며 생전 우리 앞에서는 안 쓰던 은어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며느리의 거짓말은 거짓말로 보일 정도였죠. 화가 난 아들은 며느리를 강제로 끌고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 보고도 손녀를 데리고 같이 유전자 센터 가자고 해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며느리가 계속 저항했지만 아들이 처음으로 무서우리만큼 힘을 써서 며느리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센터에서 받은 서류로 인해 절망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가 안고 있는 손녀가 우리 아들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손녀를 안고 있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게 안겨있는 손녀를 더 꼭 안으면서 당시의 상황을 원망했어요. 아들은 들고 있던 검사지를 며느리한테 던지면서 생부가 누구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센터인 것도 있고서 상간남들 중에 누구냐면서 당장 밝히라고 언성을 높였죠. 미안해 여보.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냥 넘어가줘.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할게. 내 급여 당신이 관리하겠다고 해도 아무 말 안 할게. 내 전 재산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아무것도 묻지 마. 뒤져보면 알겠지. 남자 관계 복잡한 네가 우리 딸 생부를 과연 끊어냈을까? 대신 내가 뒤져서 알아내면 넌 이제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살 줄 알아. 아들이 작정하고 며느리의 본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결국 알겠다고 실토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일 크게 경악하고 말았어요. 듣다 보니 누군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며느리 말이 손녀 생부는 자기 동창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날 술 취해서 며느리를 업고 왔던 동창생이었죠. 그 총각이 우리 손녀의 생부였던 거예요. 며느리랑 그때 만난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라 손녀 때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임신하고 그 총각이 아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했던 건 우리 아들과 사귀던 중에 그 총각이랑 바람을 피웠는데 당시 그 총각은 전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 아들이 더 미래가 탄탄했던지라 우리 아들 애인 척 속이고 결혼을 했던 거라네요. 여보, 미안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정말 이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돈 필요 없으니까 다 정리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2번 실수하면 그때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미 지나버린 사실까지 알자 저는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가장 크게 상실했겠죠. 그 와중에 며느리는 계속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용서로 될 일이겠습니까? 부부는 신뢰가 없으면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그건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역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며느리에게 더 이상 신뢰가 없어요. 며느리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며느리의 용서를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며느리를 버렸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려 5명의 상간남에다 손녀의 생부까지 해서 총 6명의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어요. 또 며느리에게 양육권 청구도 빠짐없이 요구했고요. 며느리는 우선 불륜 소문이 나자마자 회사에서 사직당했습니다. 소문이 좀 길게 퍼져서 그 뒤로도 같은 계열사 취직은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그 4명의 유부남 집안에서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빚쟁이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자 소식 더는 불경스러워서 관심 끊다 보니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 아들은 다행히 취직에 성공했어요. 큰일 치르면서도 취업 준비를 손 놓지 않더니 결국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서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쁜 손녀는요. 비록 우리 아들 핏줄은 아니지만 이미 쓰레기 부모한테는 못 보낼 만큼 정이 생겨버려 제가 데리고 살기로 했어요. 한 번도 제 손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태어난 후로 제 품에 가장 많이 안겨 있었던 아이거든요. 이 예쁜 아이를 어떻게 떼어놓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자기 성을 딴 손녀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내고 새 출발하려는 거거든요. 이혼하면서 아마 아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을 텐데 쉬지도 못하고 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됩니다. 아들이 워낙 내색하는 편이 아니라 제가 또 대놓고 위로도 못하겠어요. 속병이 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저 혼자만 전전긍긍하고 있네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괜히 힘이 돼주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씩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보고서 내심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풀린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랑 손녀를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면서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보려고요. 긴 사연 여기서 끝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